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석한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럼 반장 인사하고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교과서 96페이지 도시 구조와 대도시권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면 지난 시간에 우리 전통 촌락의 입지부터 해서 이제 현재 촌락의 현상과 도시와 도시체계에서 배웠죠. 네. 다들 혹시 잘 기억하고 있나요? 예.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한번 물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교통통신의 발달로 도시와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농촌과乡村에서 발달한 산업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요. 네. 낙농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낙농업 맞아요.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원인 농업. 원예 농업도 있습니다. 하나 더 있을까요? 목축업이 있습니다.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우리 원예 농업, 낙농업, 목축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면 다음 문제. 자, 수위 도시가 뭐였죠?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위 도시 인구가 2위 도시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은 그 현상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나요? 동주도시와 그렇죠. 동주 도시화 현상이었습니다. 다들 지금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오늘 배울 내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있는 학습 목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도시 지역 문화 과정과 도시 내부 구조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저희가 지금 다 같이 읽은 것처럼 오늘 도시 지역 분화 과정과 내부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지역 분화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 관련한 개념 배우고 오늘 마지막에 전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개발 제한 구역 설정에 대해서 토론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는 걸로 할게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시장에서 똘똘한 상처에 대한 상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강남권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강남 서초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지만 송파와 강동은 보완 내지는 타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욱 기자가 듣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5천여 가구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근 23억 원에 거래되는데 이는 지난해 최고가에 비해 3억 2천만 원 하락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급한 사람들이 이제 25, 26에 내놨던 것을 그만 조정을 해가지고 몇 개가 팔렸어요. 송파구 가락동 다른 대단지 같은 평형도 20억 2,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9월보다 2억 7,500만 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반면 강남과 서초에서는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강남과 구정동 한 아파트의 전용 면적 140제곱미터는 47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6일 44억 7천만 원보다 2억 3천만 원 비싼 것으로 이달에만 신고가를 2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네, 맞아요. 중국에서 신고가를 중하시고 계시죠? 네, 맞아요. 네, 매집 위로 많고 강남구 안에서도 많이 이동하시고 아크로 리버파크 등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역시 연일 최고 가격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초와 강남은 상승세인 반면 송파와 강동은 보합 내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초 강남권은 보유 경향이 짙어지며 가격이 오르는 반면 송파 강동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늘어나며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파 강동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 공급이 있었다는 점도 목차를 벌이는 내용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 아래 이른바 똘똘한 한차를 선호하는 심리가 더 강해지면서 당분간 집값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 다들 영상 잘 봤나요? 네. 오늘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서울의 땅값이 되게 비싸게 나오는데 이 이유를 오늘 배우는 내용과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지역 분화란 다 앞에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근데 잘 안 보여요. 제가 가렸군요. 죄송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도시가 성장하고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도시 내부가 기능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나뉘는 현상. 자, 학습지 다들 받으셨죠? 네. 오늘 수업하면서 학습지 내용 잘 채워가면서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했듯이 도시가 성장하고 이제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도시가 내부가 기능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나뉘는 현상을 우리 지역 분화라고 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나오는 것처럼 접근성과 지대가 있는데요. 다 접근성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다가갈 수 있다. 좋아요. 다가갈 수 있다. 그러면 지대하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땅값. 좋아요. 그래서 방금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접근성이란 여러 지점에서 특정 지역이나 시설에 도달하기 쉬운 정도를 말하고, 지대는 토지 이용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 또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에요. 지대를 쉽게 말하면 얻을 수 있는 수입 혹은 이제 임대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참고 사항으로 위에 나오는 지가가 있는데, 지가는 이제 말 그대로 토지의 가격이며, 앞에서 나온 접근성과 지대가 높으면 지가 또한 이제 높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높으면 사람들이 그 토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지대는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도심에서 먼 지역이라도 교통의 결절점은 이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지대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교통의 결절점이 뭔가요? 교통의 결절점,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볼 친구 있을까요? 제 생각에 교통의 결절점은 대중교통의 수가 많아가지고 접근하기 쉽거나, 혹은 교통로가 많아서 접근하기 쉬운 그런 결절점이 교통의 결절점일 것 같습니다. 대답 잘 들었어요. 교통의 결절점은 여러 이제 교통 기능들이 접하는 지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나요? 네.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개념은 집심 현상과 이심 현상입니다. 우리 방금 지대에서 배웠죠. 그래서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말 그대로 지대 지불 능력이라고 하는데, 상업이나 업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크기 때문에 지대 지불 능력이 높게 나타나고, 그래서 접근성이 높은 도심으로 모여드는 집중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주거 및 공업 기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대 지불 능력이 낮기 때문에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이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상업, 주거, 공업 지역으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밑에 그래프를 보면, 자, 가로축은 도심으로부터 거리고 세로축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상업 기능은 지대가 높은 지역이어도 지대 지불 능력이 높기 때문에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데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 기능은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 기능과 공업 기능이 접하는 지점까지는 상업 기능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네.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른쪽에는 동그라미가 더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대가 잠깐 다시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왼쪽은 이제 획이 하나인 단핵도시, 오른쪽은 다핵도시로, 뒤에서 배울 부도심 같은 경우에 예시로 들 수 있는데, 부도심 같은 경우에 지대가 약간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할 거 있나요? 그래요, 좋아요. 다들 이해한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해서 배울 텐데, 내부 구조를 모식도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도심부터 중간 지역, 주변 지역, 개발 제한 구역까지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개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개념 도심입니다. 도심은 말 그대로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근성과 지대, 지가가 모두 높게 나타나게 되고, 수익성이 커서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이제 대기업 본사나 중축 관리 기능 혹은 이제 고차 서비스업 같은 백화점 같은 게 집중하게 돼서 CBD라고 해서 중심 업무 지구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지가나 지대로 인해서 이게 이심 현상이 아까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인구 공동화 현상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주간에는 업무 공간인 도심의 인구가 집중되지만 야간에는 도심의 인구가 주거지로 빠져나가면서 도심 상지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여기 보면 가운데를 도심, 멀어질수록 이제 주변 지역이라 볼게요. 그래서 야간에는 주간부터 할게요. 주간에는 이제 주변 지역에서 도심으로 인구가 집중하게 되고 반대로 야간에는 도심에 있는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이 사이 비는 공간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간, 이 야간. 이 그래프가 나오면 인구 공동화 현상이다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인 지역으로 앞에 있는 사진에 나온 것처럼 서울의 명동이 있습니다. 다음 부도심인데요. 아까 부도심이 우리 교통의 결절점에 위치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도심보다 낮지만 대체적으로 지대와 지가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이제 분산돼서 하기 때문에 이제 도심으로 기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위에는 서울의 신촌, 아래는 부산의 해운대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지역인데요. 중간 지역은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 공업, 주거 기능이 모두 혼재돼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지역을 좀 점미지대라고 하는데 점미지대는 이제 공통된 특성이 다 혼재돼서 나타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인 지역으로 사진에 나온 영등포구 있는데 이제 위에 보면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래는 좀 주택이 노후가 돼서 여기서는 이제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주변 지역인데요. 주변 지역은 도시가 이제 성장하면서 신흥 주택 지역이 형성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지하면서 저 위와 같은 사진 아파트 되게 많은 거 보이시죠? 네. 그렇게 입지하게 되고 최근 농촌에서는 이제 도시 경관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서 그 공간이 이제 경관이 혼재되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 가장 바깥쪽에는 도시의 그 무질서한 팽창을 우리는 이제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방지하고자 개발 제한 구역이 설정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내부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아니요. 네. 내부 구조에서 개발 제한 구역을 벗어나면 그럼 그 뒤에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방금 질문으로 우리 개발 제한 구역까지 배웠는데 그럼 개발 제한 구역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냐?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거에서 답해볼 친구 있을까요? 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 안에 있는 구조가 개발 제한 구역까지라는 규정을 한 것 같아서 아마 다른 도시로 넘어가거나 그 도시권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근교 농촌 생활권 같은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대답 정말 잘해줬죠. 자, 여기 사진을 보면은 지금 방금 이게 서울을 미치고 가장 바깥쪽 개발 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바깥쪽이 이제 서울 외부라 해서 다른 지역이 아니라 그냥 또 새로운 도시 나타나고 그 도시에서도 우리가 방금 배운 것처럼 내부 구조가 또 분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도시가 꼭 수도권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이번 지방 8회로 광주광역시를 가져왔는데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과거에 발달했던 도심이 주택이 노후가 되고 구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전에 있던 데는 이제 구도심, 새로 생긴 데는 신도심으로 생겨서 신도심에서는 상업 기능이 발달이 되어 있고 학교 및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어요. 다음은 대전광역시인데요. 대전광역시도 1970년대에는 1도심 체제였지만 도시가 발달하면서 구도심도 생기고 2000년대 들어서면은 그 앞에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구도심도 있고 신도심이 생기고 그 외에 또 구도심이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의 영등포인데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공업단지로 되게 많이 이용됐지만 지금 이제 교통의 결절지이면서 사람과 물자가 많이 모여들면서 이제 백화점의 대형마트가 입지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심으로 떠오른다고 했는데 이제 새로운 도심을 여기서 이제 구도심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등포도 지금 이제 서울의 구도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영등포가 아까 중간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제 부도심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좀 헷갈리는데 이게 어떤 현상인지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에서 한번 답해볼 친구 있을까요? 네. 네, 과거에는 이제 중간 지역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입지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좀 더 고차적인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구도심으로서 이제 영등포가 발전하게 돼서 이런 현상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잘 들었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네, 이해됐으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탐구활동 1과 2가 있는데 탐구활동 1과 2는 우리 방금 앞에서 배웠던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영등포구 이 사례를 가지고 도시 내부 구조의 경관이 변화하거나 이제 구도심, 신도심의 이제 경관을 비교한 내용인데 이건 이제 선생님이 숙제로 내주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도시 계획과 도시 재개발에 대해 배울 텐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재개발을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자기 생각을 써서 다음 시간에 같이 연결해서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우리 토론 활동입니다. 자, 우리 오늘 개발 제한 구역 관련해서 설정해서 이제 토론을 한다고 했죠. 네. 저번 시간에 미리 조사해 오기로 했던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할 건데 그 전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찬성이다 혹은 반대이다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앞에 스티커를 놔둘 테니까 나와서 찬성과 반대 스티커를 붙이고 그리고 앞에 세 테이블에는 찬성, 뒤에 세 테이블에는 반대가 앉을 건데 인원수가 좀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과 좀 달라도 앉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럼 나와서 스티커 하나씩 받고 찬성과 반대 스티커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다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스티커 하나씩 받아도 될 것 같아요. 토론하기 전에 우리 지금 학습지 잘 채우면 따라왔나요? 네. 이제 토론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학습지 검사도 할 테니까 안 채운 학생들 있으면 채우면서 토론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자유롭게 의견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들 찬성해주고 다들 반대로 하셔서 저희 같은 거 오늘 그래서 의견을 저희한테 그림을 있어야 된다. 지금 이 국장님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반대 입장이면 네? 사실이신가요?
능력이 잘 체하고 오름이 저는 산소 쪽에 개발을 못하는 입장에서 개발을 지금 이게 지역 균형 개발 그린벨트도 지역을 개발이 이어지는 형태가 보니까 중심에만 개발이 돌려서 내부에 있는 억제하는 거 너무 심하게 억제하고 통근 같은 거 선택이나 다른 동물을 생각하지 거리가 심하기 때문에 또 이제 지구의 영향으로 그린벨트가 지금 보면 바리 그린벨트 정지로 사용되는 상승의 개발을 통해서 그린벨트랑 환경적인 주제에 받지 않는 주택 공급 때문에 수도권 있는 사람들 대부분 지금도 수도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대학교를 다닌다. 또 서울에 정책을 경기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 원래부터 이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 크기만 터진 거지. 사람들 자체가 더 많아진다? 이거는 그쵸. 또 다른 생각을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용지로 육지는 일반 산 이런 자연환경 맨 땅에 이런 거 듣는다기보다는 비닐로 이런 거 화장지가 우리가 막히면 그린벨트 개인의 개발을 갑자기 받고 있는 거예요. 심해 개발을 제한함으로 개발 제한 중심에 가장 말해서 개발 지금 한 2시간에
환경뿐만이 아니라 환경 안에서 살고 있는 생태계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라고 그런 의도에서 개발 제한을 취지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의 땅이 누군가 다른 땅 주시면 국가분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거 국가가 나만 나가버리는 깊게 생각해봤을 때 더 보태서 이 정도 일단 제가 이거 생각해갖고 제 의견이 반대되는 입장이 돼서 반대되는 입장 아니면 마찬가지로 또 이게 좀 괜찮은 의견인 것 같다 하시면 추천해 주세요. 나무 싹다 나무 싹다 일단은 사실 기본적인 지대를 또 조금만 많이 커질 수 있는 게 제일 기본적인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분도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정보를 또 돈을 들잖아요.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오히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시의 나쁘지 않은 지적 개발 사례가 있는 일단 오히려 더 경제력이 생기는 많은 생각이 갖고 중간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 벤처가 개발이 기자가들의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대구도 목적이 효과를 낼 수 있겠죠. 눈이 그렇게 되면서 동차적으로 지역 개발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향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흐름을 조금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이 어쨌든 나무 이런 게 있는 거니까 도시 내 이사는 주도 많아지고 도시 내 열성 효과도 좀 줄어드는 거가 있고 도시 주변부 이렇게 있는 거니까 도시의 최근 이번 정권은 문제 있고 자, 여러분 하지만 저번 정권은 토론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마무리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설명을 앞에 찬성 안 있고 뒤에 반대 안 들려 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좀 죄송하고 그냥 나와서 혹시 3명 3대3으로 토론을 해볼 건데 한번 해볼 친구들 있나요? 셋? 여덟. 딱 맞네요, 어쩌? 딱 맞네요. 자, 그럼 나와서 우리 3명의 의자만 가지고 나와서 토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가 찬성이고 어디가 반대 앉으면 될까요? 이쪽이 찬성, 이쪽이 반대 우리 앉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그린벨트 개발 제한도 설정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눠서 토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찬성 측부터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제가 먼저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린벨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린벨트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녹지를 보존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치가 됐는데 지금 와서도 그런 목적이 완전히 다 달성이 됐느냐 아직 좀 미흡하다 생각을 해서 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이런 녹지들이 도시 주변에 있으면 도시의 뭐 열섬 효과라든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홍수나 가뭄 방지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린벨트 지역을 이렇게 개발을 한다는 건
요즘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라든지 녹색 성장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있어서도 좀 거스르는 있어야 된다입니다. 잘 들었나요? 네. 네, 그럼 이제 반대측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일단 찬성측 입장 잘 들었고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린벨트 공간은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든 나중에 이 해제가 풀려지고 어떻게 활용이 되든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개발을 할 때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든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사용이 된다 하면은 그 주거지역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공급을 할 다른 상권도 생기고 하면서 일자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거 지역이 만약에 새로 들어서게 되면은 상당수의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개발 제한 구역이 이제 서울 대도시권을 조금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의 도시가 좀 더 커질 수 있는데 이를 축약시켜 놓다 보니까 서울 자체가 좀 더 혼잡해지는 그런 가능성을 낳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넓어지면 조금 더 쾌적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린벨트로 인해서 교통로를 뚫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인데 그러면 서울과 다른 도시에 혹은 그린벨트가 있는 또 다른 어떤 큰 도시와 그 옆에 있는 다른 도시의 교류가 없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만약에 통근이나 통학을 그 해당 도시에 하는 사람들은 또 생존권의 문제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설정이 되어 있는 곳이 어떤 일반적인 그냥 민간 소유라면은 사적인 재산권도 침해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으로 저희는 그린벨트 설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럼 찬성 측에서 반론 한번 짧게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반론 있을까요? 일자리나 주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이 전부 평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된 그러니까 평지의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를 좀 완화하고 해제하더라도 공급되는 가용 부지가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약간 경제적 측면? 약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린벨트의 또 다른 목적이 저희 생활 측면에서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화, 녹지화 해가지고 도시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고 약간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또 다른 목적도 있는데 지정 취지에는 좀 맞지 않게 최초 지정 이후에 약간 해를 거듭하고 정권이 바뀌면 바뀔수록 개발 제한 구역의 면적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충분히 완화되고 약간 해제 조금씩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상의 완화 및 해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잘 들으셨나요? 네. 이번 반대 측에서 찬성 측에 대한 반론 짧게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아까 그 찬성 측에서 그 도시 내 재개발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 상태의 개발 제한 구역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보다 이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도시 내 녹지를 조금 더 확보를 한 다음에 도시권 자체를 더 키워버리면은 이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적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심 내 녹지 구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심 내에 공간 마련이 되지 않아서 개발 제한 구역의 완화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대 도심 내에서 녹지 구성이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과거에 살던 곳을 생각해보면 저희 집 앞에 약간 북악산 스카이웨이 같은 곳이 있었는데
이런 국립공원 같은 장소나 아니면은 이제 광화문 광장이 이번에 새로운 녹지공원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런 녹지를 형성한 공원들을 도심 내부에 배치함으로써 그런 녹지를 확보를 하고 이렇게 배치되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를 하냐를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 도시 외곽에 설정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이제 도심 외곽 쪽으로 입지하기 쉬운 주거 기능들을 도시 주거 기능들을 그쪽으로 옮김으로써 오히려 도심 내부에는 녹지를 형성할 공간을 확보하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네,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도심 내부에 녹지를 조성한다?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보면 그린벨트를 어쨌든 해제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린벨트를 해제 안 하고 차라리 다른 재개발 가능한 지역을 오히려 재개발을 진행시키는 게 두 가지 일을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뭐 서울에 요새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거기를 그냥 재개발하는 게 일을 두 번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녹지 조성을 한다. 이것보다 그냥 노후화된 건물을 재개발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프로 너무 열대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러면 앞에 나와서 발표해주는 친구에게 박수 해주면서 자리에 돌아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찬성 11명, 반대 9명이었는데 혹시 자기의 생각이 바뀐 사람이 있나요? 다들 그대로군요. 혹시 이제 학습지에 자신의 생각이 저는 어땠고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잘 적어보고 이번 수업 끝나고 반장한테 제출해주면 다음 주에 선생님이 정리해서 이건 다 같이 공유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럼 우리 오늘 수업 끝내기 전에 형성평가 조금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거, 공업, 기능 등이 도심에서 주변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집심 현상이라고 한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손 머리 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그쵸? 한 친구가 지금 잠깐 헷갈리긴 했는데 집심 현상이 아니라 이심 현상입니다. 자, 두 번째, 도심 지역은 주변 지역보다 접근성이 나쁘다. 하나, 둘, 셋. 그쵸, 다들 X를 해서 잘했고요. 다음, 도심에서 주변으로 가면서 대체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순으로 분화가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그쵸. 네, 지대 지구 능력에 따라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그 순으로 분화하는 거 아까 배웠습니다. 자, 그럼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의 비중이 적은 도심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대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인구 공동화 현상. 그렇죠. 우리가 지금 종이로 가려지긴 했지만 저 그래프 기억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도시 내부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근데 이거 하나씩 동그라미랑 O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동그라미 X로. 자, 도심은 상주 인구가 주간 인구보다 많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그쵸. 상주 인구가 적게 나타나고 우리가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두 번째, 부도심에는 중초관리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하나, 둘, 셋. 다들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는데 부도심이 아니라 도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했습니다. 3번, 주변 지역. 이거 인구 공동화 현상은 도심에 나타난다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중간 지역에서는 도시와 농촌 경관이 혼재한다.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좀 많이 갈렸는데요. 자, 중간 지역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농촌과 도시 경관이 혼재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말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한다. 맞겠죠, 답이니까. 그럼 이제 도시 무분별한 팽창은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죠, 혹시? 다들 오늘 배운 거 잘 기억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다음 시간에도 까먹지 말고 다음 시간에 이제 도시 계획과 재개발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니
아까 탐구 활동 하려고 했던 거 각자 써서 다음 시간까지 해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선 반장이 인사하는 걸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